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문제집을 다루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이제 공부들은 잘 되시는지, 기본소에 대한 내용을 이제 계속 반복해서 이제 보시고, 정리가 이제 돼 있어야 되는데, 이 문제에 관한 부분은요, 우리가 이론에서 배운 거는 전부 다 맞는 내용이죠. 그거를 이제 문제에서 물어볼 때는 긍정형하고 이제 부정형으로 나눠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출제를 하는 이제 그런 스타일인데, 여기 내용을 보시게 되면서 기본 문제집이니까 기본서에서 배웠던 내용을 문장으로 바꿔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풀어갈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을 이제 연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맨 먼저 3페이지에 가시면 개념하고 분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게 우리 그 시험 목차상에서 보면 요게 이 총론에 이제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 총론에서 보게 되면 시험상에서 부동산 개념 및 분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부동산 특성, 속성, 그렇죠? 여기 이제 시험 목차로 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들었을 때 개념에서 한 문제 정도, 분류에서 한 문제 정도, 그 다음에 특성에서 한 문제 정도, 이런 식의 이제 우리가 배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개념 이쪽에서는 자주 등장하지는 않고요. 이 부동산 학의 어떤 성격 또는 이념 또는 접근 방법,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묶어가지고. 근데 요거는 매년 출제되거나 그러진 않고요. 뭐 한 5년, 몇 년을 주기로 등장하는 거니까 기본적인 내용 정도만 이제 내가 숙지가 돼 있느냐, 그런 건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부동산 어떤 이제 활동 이런 게 있어요. 활동 및 현상이 있을 때, 얘네들이 이제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에 이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얘네들도 이제 가끔 묶어서 지문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빈도는 높지 않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이 부동산 개념에 대해서 정리를 해둬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이제 부동산 개념 하게 되면 복합 개념으로 우리가 정리한다고 해서 세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법, 경기, 그래서 법률, 경제, 기술적인 거. 그래서 요걸 일단 구분해야 될 때 경제적인 거는 우리가 3번, 그죠? 생산, 상품, 소비한다. 즉,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상품, 소비재. 그 다음에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죠? 공간, 자연, 환경, 위치. 요거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구별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협의의 부동산이 있고, 그 다음에 광의의 부동산이 있을 때, 협의의 부동산은 민법상의 개념을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토지 및 정착물, 광의의 부동산, 넓은 의미에서는 협의의 부동산에다가 준 또는 의제의 부동산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이걸 내가 구별할 수 있느냐. 그래서 협의의 부동산에서는 토지 및 정착물 이렇게 돼 있을 때 정착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 이런 것들도 정리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통상 뭐 모의고사를 보든 뭘 하든지 간에 이 안에서 이제 움직이게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에 관련된 것들은 그 뭐 모의고사 나중에 문제 보시더라도 빈도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근데 개념 정도는 반드시 문제에서 출제될 수 있는 소지가 크니까, 그래서 이 개념 정도는 반드시 숙지가 돼 있는지 확인 한번 하셔야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분류가 되죠. 그래서 요 부동산에 대한 이제 분류를 이제 우리가 기준했었을 때, 요 분류 관계도 국계법에서 배웠던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공시법상에서 28개의 지목, 그거까지는 뭐 여러분들이 1차에서 부동산학을 정리하시면서 그것까지 완벽하게 숙지하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우리는 이제 부동산 활동상에서의 토지의 분류에서, 자, 기본적으로 이제 중요한 내용들은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상대적인 애들, 필지하고 획지. 얘는 법률적인 관계, 토지 소유자의 권리 관계 구분하기 위한 거고, 얘는 경제적 측면에서 가격 수준을 구분하기 위한 개념이다. 그 다음에 이제 후보지, 그 다음에 이행지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얘하고의 차이는 얘는 용도 지역 간의 넓은 의미죠. 얘는 용도 지역 내에서 용도 변경이 진행되는 토지를 우리가 가리킨다 그랬을 때 이런 애들의 표현을 이렇게 살짝 바꿔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상대적인 애들은 반드시 이제 구별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나지하고 그 다음에 건부지 있어요. 그럼 일반적으로 시장성은 어느 게 나지가 좋죠. 그죠?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토지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나지 상태를 기준으로 우리가 평가해야 된다는 거. 이런 거 정도는 기본적으로 상대적인 애들은 정리가 돼 있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 외에 이제 상대적인 걸로 하는 것이 이제 법지, 그 다음에 빈지 이렇게 돼 있는데 빈지는 우리가 이제 바닷가 토지겠고요. 요거는 이제 법으로는 소유권 인정이 되는데 경제적인 실익이 없는 토지를 우리가 가리켰었어요. 그 외에 이제 우리가 소지라고 그랬을 때 요거는 실소자로 해서 깨끗한 개발되기 전에 자연적인 상태 그대로의 토지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었고 자 포락지라고 그래갖고요. 주변에 이제 물이 흐르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넘쳐가지고 지금은 물이 흐르는 땅으로 바뀌어버린 것은 우리가 포락지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쉴 휴자가 앞으로 나오면 그죠? 휴한지 그러면 이건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거고 이게 뒤로 들어가면은 비정상적으로 놀리는 땅이다. 예,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별을 해보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개념하고 분류 관계에서는 요거 정도는 이제 기초적으로 내가 정리가 되어 있는지 한 번쯤은요 쭉 적어보시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정리가 되어 있느냐 그리고 문장을 보고 이건 내가 맞다 틀리다 이걸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연습을 개념하고 분류해서 돼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특성하고 이제 속성 관계는요. 그쪽 파트를 우리가 정리할 때 다시 한번 또 언급을 해드리죠. 그럼 3페이지 가셔서 문제 1번을 보시면 다음 중에 부동산학에 대한 설명 중에서 가장 타당한 것을 물어봤어요. 그걸 항상 정리하실 때 이제 문제 1번이 되는데 일단 얘가 긍정형인지 또는 부정형인지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죠? 읽다 보면은 이거 자체가 헷갈려갖고 오히려 문제를 틀리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긍정형을 물어보는 건지 그래야지 지문상에서 같은 애들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가장 타당한 것을 물어봤으니까.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틀린 것이 있고 맞는 것이 있다 그랬으면은 얘들을 다 틀렸다. 얘만 맞다. 그럼 얘하고 부합되니까 얘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연습도 되셔야 돼요. 자, 근데 거기 보시면 5번 지문에 부동산학은 인간과 부동산의 관계 개선을 위한 여기서 부동산학이라는 것은요. 어떤 이제 부동산과 인간의 어떤 관계 개선을 위한다는 것은 맞는데 과학성보다는 기술성을 제고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완전 경쟁 시장을 추구한다 그랬으니까 틀렸죠. 우리가 부동산 활동을 효율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과학성과 기술성의 양면성이 조화가 돼야 돼요. 이론과 실무에 대한 거. 그리고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것은요.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시장이죠. 네,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을 추구한다는 논리가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죠. 과학성과 기술성의 조화를 도모하고 완전 경쟁 시장을 추구하기보다는 시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론을 갖다 제시한다는 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4번 지문에 보시면 능률성의 원칙과 안전성의 원칙은 상호 비례 관계에 있다는데 상호 반비례 관계죠. 상충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능률성을 강조하다 보면 안전성이 결여가 될 수 있고 안전성을 또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능률성 또는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우리가 거래하는 과정에서 너무 꼼꼼히 많은 것을 일일이 살펴보다 보면 매도 또는 매수 타이밍을 갖다가 놓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팔거나 사기 위해서 너무 서두르다 보면 거래 질서상에 있을 때 어떤 예를 들어서 불합리한 거래 가격으로 거래가 되든가 아니면 소유자가 진정한 그 권리 소유자인지를 확인도 제대로 못하고 거래하다 보면 부동산 거래 사고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3번 질문에 보면 부동산학은 인간이 자연의 종속적 지위에서 벗어날 수 없으므로 현대사회에서도 종속적인 이념을 중시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그랬으니까 이건 틀린 질문이겠죠. 물론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이 부동산학은 인간이라는 것은 자연 안에서 이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 부분이지만 자연적인 조건에서 주어지는 제약 조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인문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또는 제도나 방법을 통해서 그 불리함을 갖다가 극복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2번 지문에 보면 부동산학에서 추구하는 최우선의 가치 이념은 우리가 효율성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희소한 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우리가 생산 운용할 수 있느냐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그랬고요.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은 물론 형평성도 고려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최우선의 가치 이념인 형평성은 그랬으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형평성이 아니라 효율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맞는 거는 1번 지문이 되죠. 부동산학에서는 매매, 개발, 금융이나 투자 과정을 중요한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다 투자하게 됐을 때 그러면 내가 투자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또는 개발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여기에 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도 참 중요하죠. 그런데 결국 부동산학에서는 우리가 이 부동산에다 투자 개발을 한 것이 우리 인간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까지도 연구 분석하는 것이 그게 부동산 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1번 문제에서 가장 타당한 것은 1번이다. 그래서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그 2번 문제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이제 부적절한 것을 우리가 살피게 되면 2번이 일단 잘못되어 있죠. 독립적 학문 책임이 독자적 원리를 필요하지 않고 주변 이론을 그대로 인용한다라고 그랬을 때 이건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일반 상품의 가격도 수요와 공급에서 결정이 돼요. 부동산 가격도 수요와 공급에서 결정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부동산이라는 상품은 일반 상품과는 달리 수요 증가에 따른 가격 상승이 따라왔을 때 공급을 바로 늘릴 수 있냐면 그렇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맞는 독자적인 원리를 필요로 하는 학문이다라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학이라는 것은 부동산 환경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즉 부동산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분석 연구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구별하시면 돼 있고 5번 지문에 가면은 자 우리가 1번 문제에서 나왔던 내용 그대로 이제 또 반복이 되는데 부동산 활동이나 현상을 연구 대상으로 해서요. 상호 간의 작용 및 이것들이 인간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서 일반적인 원리를 도출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이제 부동산학의 이념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물론 이제 타당하지 않는 거는 3번이에요. 3번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효율적인 보존과 이용 및 개발 등 관리가 강조된다는 거는 경제적 측면에 대한 논리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1번 지문에 가면 일반적인 이념의 방향이 합법성, 효율성, 형평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근데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최우선의 가치 이념은 효율성에 두고 있다는 거, 사회 전체적으로는 형평성도 역시 중시해야 된다는 거, 그런 정도만 계속 인식 정도만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4번 문제를 가시게 되면 부동산학의 학문적인 성격이 나와요. 자, 우리가 이제 그 부동산학에 대한 이제 성격을 배우셨을 때, 요렇게 이제 배우신 거죠. 자, 이게 이제 사람 이름으로 해갖고 이제 우리가 정리할 때 이렇게 묶어버린 거죠. 여자, 남자 해서 묶어서 사랑한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게 이제 응용과학이고, 경험과학이고, 종합과학이고, 규범과학의 성격, 그 다음에 사회과학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언급이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문제상으로 주어질 때 어떤 것들을 이제 형성할 수 있냐면, 먼저 이제 1번 지문에 보시면 부동산학은 부동산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연구하기 위해서 부동산의 법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의 접근을 시도하는 종합응용 사회과학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종합과학이라는 표현에서는요, 시험상에서 어떤 식으로 표현을 많이 주냐면 부동산학은 여러 분야의 학문과 연계되어 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공간을 활용하려고 그러면요, 공간을 배치하거나 또는 공간을 활용하려면 어떤 건축 기법, 공법, 사법 이런 것도 알아야겠고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수요 공급 관계도 분석이 돼야 되고,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여러 분야의 학문적인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우리가 종합과학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표현들이 어떻게 나오냐면 5번 문제 이렇게 먼저 가보시면은 2번 지문에 부동산학은 여러 분야의 학문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종합학문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6번 문제 가셔서 4번 지문에 가시게 되면 부동산학은 다양한 학문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종합학문적 성격을 지닌다. 그러니까 하나의 논리인데 표현만 조금 다르게 해가지고는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관계로 이제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4번 문제의 3번 지문을 가시게 되면요.
부동산학은 추상적인 학문이 아니라 현실의 부동산 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구체적인 경험과학이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부동산학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를, 우리가 현실에 부딪히는 문제 있죠. 현재 뭐 주택 문제, 대출 문제, 뭐 이런 것들 현실적인 문제를 우리가 다루는 것이지, 얘가 눈에 보이지 않고 그래서 추상적인 논리를 다루는 학문은 아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서 틀리게 줄 수 있는 거는 요거라는 거야. 부동산학이라는 거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렇죠? 경험한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그 부분을 개선하는 데 어떤 방안을 제시하는 학문이지, 눈에 보이지 않는 논리를 가지고 접근하는 학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요거를 틀린 지문으로 줄 수 있다는 거, 그것만, 그죠? 유념하실 수 있으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거기 5번 지문에 가시면요, 부동산학은 순수과학과는 달리 복잡한 현실적인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응용과학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같은 논리가 되겠지만 부동산학은 절대로 무슨 과학은 아니라는 거예요. 순수과학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어떤 방법, 제도, 이런 것들을 필요한 학문이기 때문에 순수과학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문제상에서 순수라는 표현과 추상적인 논리가 나오면 걔는 틀린 지문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시는 것이 필요해요. 그죠? 그래서 그 내용 정도를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4번 지문에 보면 부동산학이 추구하는 가치를 민감 부분에 한정해 볼 때는 효율성보다 형평성을 중시한다 그랬으니까 이게 이제 틀렸겠죠.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언급을 했지만 부동산학에서 추구하는 이념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효율성하고 형평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학에서 추구하는 최우선의 가치 이념은 여기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민간 부분으로 놓고 보면 당연히 이게 중요하죠. 내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 가치를 얼마나 극대화할 수 있느냐, 이런 데 초점을 두는 거지만 사회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형평성의 논리도 역시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4번 문제에서는 4번 지문이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그런 거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반복되고 있죠. 부동산이 추구하는 가치 이념 뭐다? 효율성이다. 그다음에 학문적인 성격에서 보면은 여러 분야의 학문과 연계되어 있다. 근데 순수과학이자 추상적인 학문은 아니다.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옆에 우리가 보시게 되면 5번 문제도 부동산학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걸 물어봤을 때, 그렇죠? 자, 거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3번 질문에 부동산학은 복잡한 현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제적인 접근을 취하는 전문적인 학문 영역으로 등장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4번 질문에 보면 부동산학은 토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탐구라는 점에서 우주와 지구의 기본 원리를 탐구하는 물리학이나 지구과학 같은 순수과학이라 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틀렸겠죠. 우리는 순수, 추상 이런 논리가 나오면 잘못되어 있는 표현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문장 지문을 잘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가면은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 여러분들이 배웠던 게 있을 거예요. 그죠? 근래 우리가 중점을 두는 거는 의사결정 접근 방법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의사결정 접근 방법은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 다 합리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손해보기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올바른 판단,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주면 된다라는 이런 논리가 되겠죠. 그래서 자기윤의 극대화를 목표로 행동한다는 기본 가정에서 출발하는 것을 의사결정 접근 방법. 그러니까 접근 방법에서는 이 정도를 숙지하시면 될 거예요. 정부가 시장에서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하라는 법 제도적인 접근 방법은 지금은 의미가 많이 퇴색됐다고 그랬어요. 그죠? 지금 국경의 의미가 없으니까. 국경을 넘나들면서 투자하니까.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정리를 할 수 있으시면 돼요. 그래서 5번 문제에서 우리가 틀린 것은 4번이 잘못되어 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왔었을 때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거기 6번에 가면 기출이죠. 26회 1번 지문에 보시면 과학을 순수과학과 응용과학으로 구분할 때 부동산학은 응용과학에 속하겠죠. 그렇죠? 근데 이걸 만약에 순수과학에 속한다 그러면 당연히 틀리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4번 지문에도 나와 있죠. 부동산학은 다양한 학문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종합학문적인 성격을 지닌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번에 가면 종합식 접근 방법은 우리가
법경기 세 가지 얘기했어요. 그죠? 그게 복합개념의 논리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복합개념, 법경기, 그다음에 종합식 접근 방법 이런 식으로만 묶어서 구별할 수 있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틀린 게 이제 5번 질문으로 준 거죠.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으로서 안전성의 원칙은요, 소유 활동이 아니라 이거는 거래 활동이 있었을 때 거래 질서의 확립을 지도 원리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 소유 활동에서는 당연히 능률성의 원칙에 입각한 최유효 이용이라는 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그 5번 질문에 나와 있는 일반 원칙에 대한 이제 김영진 교수가 제시한 우리가 이제 조금 아까 이게 효율성과 형평성이라고 했을 때 예전에 이제 김영진 교수는 이거를 능률성의 원칙, 안전성의 원칙,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공정성의 원칙, 예를 들어서 경제성의 원칙, 그 다음에 공정성의 원칙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눴는데 넓은 의미에서 보면 경제성이나 능률성이나 다 같은 효율성 안에 이제 같은 범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공정성이 이제 형평성에 관한 논리라는 얘기고, 다만 이제 그 김영진 교수는 얘하고는 상호 상충 관계다 이거죠. 이거 너무 강조하면 얘가 떨어지고, 얘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뭐 이런 논리로 한 것인데, 요게 능률성에 관련된 게 이제 주로 소유 활동에 관련해서, 안전성에 관련된 것은 이거는 거래 활동에서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만 구별 정도 해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문제상에서 보게 되면요, 뭐 어렵게 이렇게 주거나 이 파트는 그런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뒷장에 보시면 7번 문제가 있어요. 한국 표준산업 분류에 따른 부동산업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 요거를 그 우리가 그때 강의해 드릴 때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미국에서는 그 부동산업 자체를 갖다가 금융하고 보험업이랑 같이 분류를 해놨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업을 갖다가 뭐 건축이라든가 또는 토목이라든가 이런 업종이랑 같이 분류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현재 기준에서는 금융에 관련된 부분이 들어가면 틀리다라고 이제 이렇게 설명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투자 및 금융업이 이제 이게 이제 잘못되어 있는 건데, 근데 이번에 이 표준산업 분류에 대한 부분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2017년도로 오면서 이게 바뀌어가지고 어디가 바뀌었냐면, 우리가 그 지난번에 기본서의 이제 정어표상에서도 이제 그걸 언급을 해드렸는데, 그 해설에 보시면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이 있어요. 그 서비스에 보시면 현재는 관리업이 있고, 그죠? 박스 안에 자, 이 서비스업이에요. 자, 서비스업 안에 이제 분류하게 되면 부동산 관리업 이렇게 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중개 및 감정평가업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죠? 그게 바뀐 거예요. 이게 중개, 자문 및 감정평가업으로 요걸 다시 이제 분리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거기 원래는 자문 및 중개업 이렇게 돼 있었죠. 요게 이제 바뀌어가지고 자문 및 대리업이라는 거를 이제 하나 우리가 그 신설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 자문업, 그렇죠? 그 다음에 부동산 감정평가업 이렇게. 그래서 요게 세 가지로, 그렇죠? 원래는 그냥 거기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자문 및 중개업 감정평가업이었는데,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자문 및 대리업,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 자문업, 이제 중개 및 대리업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자문 및 대리업이 아니라 중개 및 대리업입니다. 중개 및 대리업, 중개 및 대리업, 부동산 투자 자문업.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분리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요 투자 자문업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요, 부동산을 만약에 내가 소유하거나 아니면은 팔려고 그럴 때,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또는 판매할 때 거기에 관련된 어떤 이제 전문적인 상황에 대해서 그 조언을 해주는, 자문을 해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거를 구별하셔야 할 거예요. 요거를. 왜냐하면 물어볼 수 있거든요. 바뀐 내용이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는 이런 식으로만 정리가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중개 및 대리업, 투자 자문업, 감정평가업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를
예를 들어서 다음 중에서 부동산 표준산업분류상에서 부동산 서비스업에 해당되지 않는 게 뭐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그럼 부동산 중개, 그다음에 대리, 투자 자문, 감정평가만 하나, 둘, 셋, 네 개잖아요. 그죠? 오지선달에서 하나 더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유도할 수 있으니까 여기 파트는 정리해 두셔야 된다는 거. 그렇죠? 바뀐 내용에 대해서는 항상 숙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해설에 나와 있는 그 내용 정도는 정리가 되셔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8번 문제 가시면 부동산 활동에 대한 것이 있어요. 그죠? 부동산 활동은 이제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여러 가지 관리적 측면의 우리가 행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소유 활동도 있고 뭐 이용 활동도 있고 다양한 활동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활동의 주체는 공적 주체도 있고 사적 주체도 있고 공사 혼합 부분으로 우리가 운영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죠? 자, 그럴 때 부동산 활동이 있을 때 기술이 혁신이 된다는 거는 부동산 활동을 보다 능률을 할 수 있죠. 건축 공법이 발달했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부동산 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부동산은 환경의 영향과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죠.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환경은 부동산 활동을 지배하더라. 그래서 이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영향이 그게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3번 지문에 가면 부동산 활동에 영향을 주는 경기 동향, 정부의 정책, 수요와 공급의 변화 등 이런 통제 불가능한 요인과 그 다음에 뭐 때문에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성격 중에서 부동성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니까 이런 환경의 변화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무슨 활동이 필요하다? 정보 활동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4번 지문에 보시면 부동산은 부동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부동산 활동이 장기적인 배려가 요구된다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틀렸겠죠. 그죠? 자, 문제 8번에서 우리가 부동산 활동의 속성을 배웠던 거 기억하시나요? 자, 부동산 활동의 속성에 보면 얘는 과학성과 그 다음에 기술성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과학성과 기술성. 그 다음에 사회성, 공공성 및 사익성. 그죠? 공사익의 조화. 그 다음에 이제 뭐를 얘기를 했냐면요. 전문성이라는 거를 얘기를 했고요. 그죠? 사회성과 공공성 있는 재화니까. 그죠? 예. 공공성이 재화니까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다뤄야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뭐 요구한다 그랬어요? 높은 윤리의식을 요구한다. 그래서 윤리성. 그 다음에 지금과 같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정보 활동을 필요로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부동산 활동은 대인 및 무슨 활동이다? 대물 활동이다. 그 다음에 대물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뭐를 요구한다 그랬어요? 임장 활동을 요구한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장기적인 배려를 필요로 한다. 뭐 때문에? 영속성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부동산 활동은 공간 활동이다. 3차원 공간을 기준으로 하는. 그 다음에 부동산 활동은 복합 개념의 사고로 접근해야 된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거는 공적 주체뿐만 아니라 사적 주체 다 요구되는 거예요. 그죠? 어느 한쪽만 필요한 거 아닌 거예요. 한쪽에서만 강조된다 그러면 또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이거 둘 다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공사익 조화의 원리인데 한쪽만 추구하면 역시 그것도 틀린 지문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윤리 관계에서는 공중 윤리는 부동산 거래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 기본적으로 윤리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 자, 이게 정보 활동이나 필요한다는 것은 통제 불가능한 요인이 있고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성격 중에서는 부동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부동성 때문에 또 뭐가 필요하다고요? 임장 활동이. 그러니까 임장 활동은 우리가 현장 조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인 활동의 연장선상이 아니라 대물 활동에. 이게 물리적인 측면에서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 조사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 영속성이라는 것 때문에 장기적인 배려를 필요한다는 거. 공간이라는 거는 우리가 수평만 얘기하는 거 아니죠. 이렇게 해서 공중과 지하까지 3차원. 그죠? 복합 개념의 사고로 접근했을 때 무슨 이용을 도모할 수 있다? 체유효 이용을 도모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문제상에서 많이 활용은 되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요건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거기 4번 질문에 부동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부동산 활동은 장기적인 뭐를 배려를 우리가 요구하게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그대로 옆에 보시게 되면 문제 9번이 있어요. 부동산의 활동의 속성 중에서 이 부분을 소홀히 할 때 의사결정의 합리성 및 책임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그게 바로 임장 활동이란 얘기죠. 현장 조사를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냥 구두상으로만 얘기만 듣고 예를 들어서 뭐 거래를 하거나 투자를 했다는 것은 많은 실패를 볼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예전에 보게 되면요. 가까운 지인들의 어떤 얘기만 듣고 그래서 나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는데 계약금도 주고 중도금도 잔금도 주고 했다가 나중에 가서 실체를 확인했을 때는 뭐 쓸모없는 돌산이 되거나 맹지가 되거나 뭐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적인 사람은 반드시 현장 조사를 꼭 해야 된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는 물리적인 측면에서 부동산은 움직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10번에 나왔던 이제 복합 개념에 대한 요건이 있는데요. 복합 개념 하나만 자체를 놓고 출제한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복합 개념은 법, 경, 기 해서 요 세 가지의 논리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4번에 보면 부동산 사회성 공공선에서 법률적인 측면은 부동산 공법에 대한 것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요. 사법이나 행정, 정치, 사회 구별을 다 포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차에서 민법, 사법적인 권리관계에서 민법 배우시고요. 2차에서 어떤 공법성 행위구제에 관련되어 있는 공법에 대한 내용도 여러분들이 역시 같이 배우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에 대한 것에서 우리가 앞에 이제 총론의 가장 기본적인 거를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본 거고요. 자,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8페이지 가시면 개념하고 분류가 있어요. 그죠? 이쪽에 대한 내용을 개념하고 분류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